네, 우리 지난주에 책이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함께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이 소설책인데 특별한 형식으로서 일기글들, 1년치 일기글들을 모았는데 그게 한 편의 소설이 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기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기글 쓴 거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기글을 세 가지 유형으로 써보자고 제안을 했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일상의 일들을 에피소드를 담아서 적은 우리가 보통 일기 하루 종일 특별한 일들, 기억에 남는 일들 그런 일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줄글로 이야기글로 쓰는 형태들. 보통의 일기들이 대부분 일기들이 바로 그렇게 씁니다. 두 번째로는 일기가 꼭 어떤 그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특별한 일들에 대해 쓰는 것들이 아니라 살다 보면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나 그런 고민들의 어떤 그런 지점들, 자기의 고민을 깊이 있는 생각을 털어놓는 자리, 그런 자리로서의 그 일기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의 글쓰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또 일기가 그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특정한 날에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일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형식은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기록하는 방식.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일기글 쓰기를 쌤이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기글을 제대로 썼나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들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내용대로 그걸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 원래 일기글이라는 것 자체는 독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사실 일기글의 독자는 누구? 사신? 자기 자신이야. 그 사실은 뭐 이렇게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 사실 일기글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기글 갖고 뭐 잘 쓴 일기니 못 쓴 일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일기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글쓰기의 어떤 한 수단, 도구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일기글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 자기 고민을 이렇게 온전히 털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일기를 이렇게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 목적상 이렇게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써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갖고서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네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왜 원래는 공개 안 될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 그런 거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는 오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글이다 보니까 글의 형식인데 사실 쌤 이것도 좀 모순이야. 아까 일기글은 자기 마음대로 써놓는다고 해놓고서는 그 글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졌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이렇게 모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글 자체로서 어떤 그 사람이 그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던가 기본적인 어떤 그 문장 표현이라던가 뭐 서술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온전히 잘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평가 기준 뭐 늘 그거는 이렇게 평가 기준에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순서는 아까 말했듯이 재현, 재야, 학연인데 우리가 세 편을 썼기 때문에 재현이 그 세 편을 다 보고 뭐 이렇게 가지 않고 한 편 한 편 한 편 계속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한 편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재현이 첫 번째 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학연이께 재현이가 김재현. 재현이 첫 번째 거는 읽겠습니다. 네. 6월 10일 토요일. 기상. 오전에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서 드림렌즈를 두 눈에서 뽑아냄. 시간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늦지 않았음. 어차피 파티에서 먹을 브런치가 있는데 엄마가 끝까지 아침을 먹으라고 잔소리하심. 사과 한 개를 입에 넣음. 파티에 같이 갈 한국 친구 지민이에게 연락함. 9시 50분까지 내 집 앞에서 픽업을 하겠다고 메시지가 옴.
부모님과 태연이한테 인사를 한 후 선물과 폰을 들고 정문으로 뛰어감. 지민이 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 아직도 안 보임. 전화를 걸어본데 알고 보니까 아까부터 잘 안 보이는 나무 뒤에 주차되어 있었음. 지민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지민이 옆에 앉음. 2분 일찍 도착해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나옴. 집 앞에서 지민이와 누가 초인종을 누를지 다툼. 끝내 노라라는 다른 친구가 붙잡아서 우리 보고 뭐하냐고 하니 부끄러워. 잠시 뒤 생일인 친구 지아가 문을 열어줌.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고 안아준 다음 생일 선물을 건네주었더니 기뻐함. 점점 더 많은 차들이 집 앞에 도착함. 그리고 선물 상자는 점점 커져감. 잠시 빈둥거리다가 앞마당에 배구 네트를 설치해 배구 게임을 함. 아무도 집중하지 않음. 다 섬섬하게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음. 공이 4개로 날아서 한번 쳐봤는데 이상한 데로 날아감. 진짜 이렇게 지루하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음. 내가 빨리 끝내고 다른 걸 하자고 불평하니 조금만 더 하자고 말함. 조금만 더 하자고 해놓고는 32분이나 더함. 진행도 더 이상 안 되자 모두 포기함. 배구공은 지안의 남동생이 들고 창고로 쪼르르 달려가. 모두 뒷뜰로 몰려가자 기다란 테이블과 의자, 뷔페 식당처럼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우리를 맞이함. 일단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두 웅성거림. 물론 지안은 주인공이 핑크색과 파란색 풍선들로 알록달록하게 장식된 의자에 앉고 우리는 평범한 흰색 의자에 앉음. 내 오른쪽에는 지민이, 왼쪽에는 빅토리아. 모두 컵과 종이 접시에다 사인펜으로 이름을 적음. 지민이가 나 대신 내 컵에 이름을 적어줌. 또 무슨 이상한 걸 적어 놓았을까 봐 걱정됨. 다행히 아니었음. 음식이 놓여진 테이블 뒤로 길게 줄을 지음. 줄의 끝이 어딘지 몰라 한참 헤매다 간신히 찾음.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베이컨 3장, 프렌치 토스 1개, 과일 그리고 감자를 접시에 담음. 자리에 다시 앉아 모두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함. 그 와중에 말도 참 많음. 먹을 때는 먹는 입만 좀 사용했으면 좋겠음. 벌써 다 먹은 애들도 있음. 그중 한 명은 나. 목이 좀 말라서 레모네이드를 컵에다 부음. 한 번 다 마심. 모두 다 먹은 듯 하자 지안의 엄마가 작은 전단지 같이 생긴 종이들을 여러 개 나눠줌. 바로 이걸까 저걸까 게임. 각 종이에 파티에 초대된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친구가 2개의 옵션 중 무엇을 선택할지 예상하는 게임. 나는 노라가 됨. 대충 골랐는데 신기하게도 거의 다 맞음. 하긴 늦게 일어나기와 일찍 일어나기 중 2번째로 고를 사람은 없음. 갑자기 바람이 불. 실수로 손이 종이 접시에 조금 닿았는데 한순간에 뒤집히더니 먹다 남긴 메이플 시럽, 블루베리 빵 등 지민이 옷에 다 묻음. 미안하다고 빨리 냅킨을 가져와서 닦는 걸 도와주는데 표정이 좋지 않음. 애들이 또 배구를 하자고 함. 진짜로 짜증나. 쟤한테 가서 배구 말고 다른 걸 하자니까 늦게 온 친구가 있는데 걔가 배구를 못해서 한번 봐주자고 함. 어쩔 수 없이 다시 앞마당으로 가 배구를 시작함. 배구가 너무 지겨워서 엄마한테 전화해 파티가 끝나 데리러 오시라고 말함. 엄마가 도착하니 지하가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쇼핑백 2개를 들고 나옴. 지민이에게 파란색, 나에게 보라색을 건네줌. 인사를 하고 엄마 차에 탐. 쇼핑백을 열어보니 수건 같은 거랑 스티커 몇 개가 들어있어요. 지민이를 집에다 데려다 줌. 아빠는 학교 트랙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음. 아빠를 픽업한 다음 집으로 감. 좀 이따 3시쯤에 동생 태연이의 피아노 연주회가 있음. 별거 아니고 학원에서 몇 명 모아서 간단하게 하는 것.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피아노로 달려가서 연습함. 몇 주 전에 산 원피스를 입은 태연. 차를 타고 연주회장으로 감.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피아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림. 동생은 무대 뒤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기다림. 나, 엄마, 아빠는 뒤쪽에 자리를 잡아 연주회 프로그램을 눈으로 훑어읽음. 동생은 2번째. 연주회가 시작된 첫 번째 아이는 그냥 그럼. 동생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음. 태연이 차례. 솔직히 말해서 연습을 조금 더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음. 그래도 나름 잘함. 점점 지루해짐. 앞에 2~3명 정도 같은 곡을 침. 거의 다 태연이처럼 3, 4학년으로 보임. 지금까지 나온 아이들 중에서 제일 잘 침. 적어도 감정을 조금 더 넣는 것 같음. 싱글벙글 웃는 남자아이가 무대에 나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지 정말 행복해 보임. 떨리지도 않나? 대반전. 이 남자아이는 아마도 피아노 천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 숨을 멈추고 무대를 감상함. 온몸이 굳은 느낌.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박수를 치려다 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음. 6분 동안 연주를 하다니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열정적으로 침. 환호성도 들림. 휘바람까지 불. 나머지 연주는 지루했음. 그래도 견딜만 함.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연주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음. 부모님들은 딸이나 아들과 함께 피아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웅성거림. 태연이 엄마와 셋이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줌. 어떤 친절한 아저씨가 가족 다 같이 찍어주겠다고 하심. 사진을 찍고 건물을 나오는데 입구 앞에서 피아노 천재가 보임. 남자아이가 흥분했는지 부모님 앞에서 자기 잘했냐고 물으면서 방방 뛰고 있음. 부모님은 살짝 무뚝뚝해 보이면서 딱히 아들 칭찬도 해주지 않음. 멍석한 부모님이신가? 동생이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마당이라는 한식점으로 운전해서 감. 오뎅탕, 비빔밥, 우거지 갈비탕을 시킴. 금방 다 먹고 집에 가.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일단은 되게 뭔가 되게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쓴 것 같고, 그리고 가끔 감정도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쓰면 안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어요. 재아. 일반적인 줄거리로 썼으면은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됐을 때를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일단 이 글이 이해하기 더 편했고 뭔가 사람들의 감정 묘사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 재현이가 이제 이게 시간 간격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생생하게 잘 알 수 있게 썼다는 어떤 그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에 이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재현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준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재현아, 이걸 네가 어떻게 쓴 거야? 나중에 기억해서 쓴 거야? 아니면 일부러 작정하고 가서 쓴 거야? 기억이 잘 나긴 하는데 시간 그런 거는 사실 정확하진 않죠. 대략적으로 해서 적은 거고. 네. 그렇지.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기록했던 게 아니라 밤에 이제 이렇게 저녁 네. 다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 일을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쓴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뭐 아주 재밌는 표현, 드림렌즈를 두 눈에서 뽑아냄,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뽑아냄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 뭐 그걸 뭐라 해야 되나, 화장실로 달려서 드림렌즈 두 눈에서 뽑아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느껴져? 하경아? 제가 잘 쓰지 않는 음, 책 되게 새롭고 생생하다고 느꼈어요. 재하는. 눈에서 드림렌즈가 그 저녁에 꼈다가 아침에 안 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두 눈에서 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뽑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게 신선했어요. 근데 여기 좀 보니까 잔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뽑아내다. 만약에 드림렌즈를 둔내에서 뽑아내면 요것만 있었다라면 엽기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생일 파티, 깨달음, 벌떡 일어나, 두 눈에서 뽑아냄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렇게 벌떡 일어나 뽑아내서 늦은 줄 알고 이렇게 긴박하게 막 그 부산하게 움직이는 듯한 것들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재현이, 그러니까 세 가지겠다. 하나는 평소에 재현이가 말 버릇이 나 드림랜드 눈에서 뽑았어 라고 평상시 그렇게 표현한다. 1번 일상 용어다. 2번은 의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써야 그런 그 긴박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썼다. 3번은 왠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야 될 것만 같아서 뭘 특별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썼다. 재현이 몇 번인 것 같아? 1번 너의 일상 용어일 뿐이다. 2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좀 웃기고 좀 빠르고 그런 식으로 쓰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번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2번이나 3번이었을 경우에 3번이었으면 이제 타고난 천재야. 그런 감각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썼는데 그런 감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부러운 재능이지 사실은.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훌륭하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이건 이제 자기가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역량은 아주 이렇게 소중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단어들, 이런 단어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다른 분위기를 느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게 노력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옷 잘 입는 것도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입었는데 늘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 멋지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야. 무슨 색일 때는 뭘 받쳐 있고 그런 공식에 따라서 써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런 거에 무신경한 뭐 이런 부분들처럼 있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글 안에서 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재현이 친구가 만약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재현이가 이렇게 글을 안 쓸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일기 끓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된 글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 이 글 읽고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 글 읽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읽을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매력이고, 그거를 우리가 또 달리 얘기하면 글 쓰는 데서 사실은 그 용기가 필요해. 비난받을 용기가 필요해. 남 눈치 보지 않을 용기가 필요해.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난받을 거,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이런 걸 막 생각해가지고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글을 쓰게 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글들이 밋밋한 글이 되거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내가 하겠다. 내 느낌,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겠다. 오히려 그런 글에서 사람들이 통쾌감을 느끼는 거고, 신선한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뭐 그것도 사람 선택을 생각이 들어. 그 사람마다 나는 대인 관계나 이런 걸 생각해 갖고 쫄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 쓰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 재미없는 거지. 반면에 이제 자기 글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내쏟는, 그럼으로써 이제 공감을 얻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에 처하거나, 그건 또 이제 뭐 상황이나 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재현이 글이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이렇게 피아노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예의상 뭐 즐거웠어요, 뭐 정말 잘하시네요, 뭐 이러잖아. 이른바 사교적인 표현, 외교적인 표현. 근데 막 겁나 지루했음, 저희는 왜 똑같은 걸 하는지 모르겠음,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던 그런 솔직한 마음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 그런 것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 좀 되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되게 잘했어. 그 태연이가 기죽었어? 태연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다행이다. 얼마나 어?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제가요. 재하야. 재학을 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 했는데 엄마는 밀린 숙제를 하라고 했다. 나는 게임을 하고 해도 되는데 숙제를 하라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학원 숙제를 반복했는데 주말에도 중학생이기에 공부를 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다 하고 게임을 하긴 했지만 친구들과 하기로 한 시간과 3시간이나 차이 났다. 게임하는 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 월요일에 다가가 있었다. 토요일에도 숙제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일요일에도 반복하게 되니 억울하고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다. 재현이. 이거 밑에 어제 한 거라서 똑바로 쓴 거 있는데. 어차피 이따 읽을 거야. 재현아, 걱정하지 마. 이걸로 끝 아니야. 자,
재현이 요걸만 갖고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잘 표현이 됐고 진행이 되게 빠르게 돼서 뭔가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되게 진행이 빠르고 그리고 뭐 되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다 그리고 공부가 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등의 생각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읽기 편했어요. 자, 재아가 그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3가지 유형의 글 중에서 요게 그 생각과 고민을 담아 쓴 글이야? 네, 그거를 쓴다고 하면 쓴 거야? 네, 아, 그렇구나. 그 선생님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근데 사실 이거는 생각과 고민을 담아 쓴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뭐야? 하루에 그냥 이게 보통의 일기글이야.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엄마가 숙제하라고 해서 뭐해? 그 하기 싫은 일요일인데도 거. 숙제하라고 해서 짜증났다. 그게 그날이 있었던 그 토픽을 붙잡아가지고 글을 쓴 거란 얘기지. 그냥 하루 일상. 거기에 그냥 뭐 이러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 싫었다 해서 그냥 하루의 일상에 대한 그 간단한 생각들 이런 걸 정도를 쓴 거란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진지한 고민이라고 그러면 굳이 그 친구가 게임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밀리숙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번 그 재아가 고민이 드는 거야. 문득 우리 중학생의 삶이 너무 공부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왜 내 14살 청춘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14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만 쓸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또는 여기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각도를 달리해 보면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숙제라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주도권 내 시간을 왜 내가 쓰지 못하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너의 진지한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이렇게 뻗어나가 본다는 거지.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글들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뭐야 고민의 정도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여기 보면 그냥 불평불만인 거야 그냥 뭐 불평불만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딱 때리면 아파 우리가 반응을 보이잖아. 네. 1차적인 즉각적인 반응. 근데 지금 그 뭐야 재하가 쓴 거는 그 정도의 반응이라는 거야. 즉자적인 즉각적인. 근데 우리가 고민을 쓴다 생각을 쓴다라는 것들은 1차적인 반응을 더 넘어가서 근데 왜 아프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갖는 좋은 점은 뭐지? 안 아프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그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그 깊어질 어떤 그런 고민의 과정들을 일기글로 글을 써가면서 고민하는 거지. 그런 식의 글쓰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하가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하글의 지금 특징은 뭐가 하나도 없어? 재하글의 지금 특징은 온점이 하나도 없는 재하글의 특징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나는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았다 해서 왜 온점을 제가 한 번도 안 찍은 거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거 원점 찍기 귀찮아가지고. 온점 찍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온점 안 찍어주면 너 글 읽다가 너 숨막혀 죽을 수도 있어. 어? 반점과 온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있지 온점 이런 문장 부호를 써주는 것도 일종의 그 원칙이라는 거지 규칙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온점 찍기 귀찮아가지고 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그 귀찮아 그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글 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엉덩이야, 엉덩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끝내서 낼 수 있는 그 인내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갖기가 쉽지가 않아. 귀찮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근데 이제 제안은 그 마음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이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밀린 숙제를 하라고 했다. 나는 게임을 해도 되는데 숙제를 하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요 이야기가 바로 뭐야? 설명식 글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글을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는 말이 있어. 글을 쓸 때. 글을 자꾸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설명과 보여주는 거의 차이가 뭘까? 설명한다. 보여준다. 그 차이가. 음, 재현이, 뭘 것 같아?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이 같아? 설명하는 건 그냥 말로 누구한테 표현을 하는 건데, 보여주는 건 진짜 뭔가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라는 그런 뜻이. 하경이는 글을 쓸 때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라는 말이 설명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글을 쓸 때 듣는 사람에게 이래서 이랬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구구절절 이렇게 늘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그런 것 같고, 보여주는 것은 그냥 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써서 그것을 그냥 뭔가 설명 없이 내비치는. 재한 어떻게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명한다, 보여준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한다라는 것들은 뭐 재현이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말해주는 게 이게 설명하는 거야. 어느 장면을. 반면에 보여주는 거는 나는 그냥 관찰자야, 관찰자. 글 쓰는 사람에서 관찰자여서 내가 본 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누가 할 거란 얘기야? 그 사람이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걸러주는 건 설명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장면 내가 설명해 줄게. 간접적으로 한번 거쳐서. 근데 보여주는 건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원본 진짜 자료를 그냥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갖다가 전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할 거란 얘기야. 결정할 거란 얘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친구들과 게임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밀린 숙제를 하라고 했다. 요게 이제 다시 재화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네.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라면 뭐 몇 시에 친구들과 게임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리 약속한 거야? 재하야? 네. 미리 약속한 거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고 했다는 게 뭐야? 뭔 말이야? 또 약속했는데, 뭐 어떻게 해? 뭐 카톡으로? 네. 몇 시 하기로 했어? 5시요. 어.
자, 결국은 뭐 지금 선생님 분은 전에 쓴 거지만 요게 뭐 하는 거라고? 그 상황을 실제 벌였던 그 상황일 거 아니야.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중계 방송 하듯이 그냥 뭐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요게 뭐 하는 거고? 친구들 게임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밀린수술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냥 요 상황을 한마디로 그냥 뭐 해준 거야? 설명해 준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럼 모든 상황을 다 보여줘야 될까? 그렇지 않아. 모든 상황을 보여주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기도 해. 그래서 그게 이제 능력인 거야. 어느 장면은 보여주고, 어느 부분은 뭐하고, 설명하고, 어느 부분은 스킵하고, 빼버리고, 요거를 잘 뭐하는 거? 편집하는 거. 그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글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PD들, 그 TV 프로그램 그 PD들도 마찬가지.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촬영이나 이런 거는 여러 시간에 걸쳐 촬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째로 다 보여주지가 않는 거야. 그 PD들의 역량에 따라서 편집해 내는 것 자체가 다른 거지. 물론 이제 처음에 기획도 잘해야 되고 촬영 자체도 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의 총합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글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설명의 기술 이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보여줄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각자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하경이 저 그거가 먼저일 거예요. 그 생각을 아, 밝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에는 무시받는 아이들 몇 명 있다. 무시받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뚱뚱하고 공부를 못해서 또는 조금 특이해서 라는 가지각색의 이유로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까내리고 무시하기 바쁘다. 선생님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아이들에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도 심하지만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 조금 뚱뚱한 아이에게 돼지냐고 돼지 열병 옮을 것 같으니까 저리 가라고 때리고 나서 돼지도루치기가 되었다고 한다. 공부가 못한 아이에게는 서슴없이 아이들은 빡대가리냐고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말한다. 선생님들도 공부를 잘 못한 아이에게 진짜 정신이 나갔냐고 부모님이 문제 있으신 거 아니냐고 말한다. 물론 지금 보아서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까내리고 무시해도 될까? 무시하는 사람과 무시받는 사람,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낫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닐까? 과연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처지에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등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지 알고 하는 것일까? 나는 이번에 자리를 바꿔 조금 뚱뚱해서 공부를 못해서 무시받는 아이와 짝꿍이 되었다. 그 아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내색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다. 공부도 비슷했다. 수학 시간에 풀이 과정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물어도 아이들과 선생님은 어디 감히 선생님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대드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까내리기 바빴다. 무시는 아이의 가능성을 빼앗고 있었다. 충분히 더 알고 싶고 더 알면 잘할 아이임에도 무시가 두려워 점점 소극적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모두 똑같이 가치 있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지만 각자 소질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그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시받는 아이는 당연히 무시받는 위치로 만들어버린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나의 저와 연관된 부분이라서 예민하게 그리고 주관적이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지 두렵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학교에는 짝이 없어서 지금 3년째인가 짝이 없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좀 생기고 일단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잘 지적한 것 같고 그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형식의 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재현이. 보통 반에 한 그 친구라면 뭔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일기를 통해서 되게 이런 일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되게 잘 이해하고 뭔가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 어, 어, 특히 이제 요 하경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쌤 마음이 너무 아프네. 어? 자, 아, 뭐 일기 끓이니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가 받은 상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세상이 내 뜻과는 달리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싶으나 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마저도 당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비난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이런 그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뭐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구석들 그리고 이제 그 쌤이 보통 치유하는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상했던 일, 어떤 이런 일들을 터놓고 글로 이렇게 썼을 때 또는 사실은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얘기를 자기 입 밖으로 내어서 누군가에 얘기했을 때 그게 뭐 친구여도 되고 뭐 쌤이어도 되고 부모님여도 되고 어쨌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통로 중에 하나가 때로는 뭐일 수 있다는 거야? 일기글 같은 글일 수 있다는 거지. 그 글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쏟아내므로 인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경이가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상의 부조리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요것들 안에서 뭐 어떤 해결책을 좋은 또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 뭐 해결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체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뭐 그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TV 속 선생님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현실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거지.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죠. 그냥 또 그 선생님 뭐 나름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선생님의 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한 건지는 선생님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경이가 이런 글들을 써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그 깊이 있는 고민을 쓰는 생각을 쓰는 일기글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가 자기의 생각을 나름 이제 드러내어서 잘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자신 행동을 정당하게 무시받는 아이는 당연히 무시받는 위치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높이게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회를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하경이 나름의 어떤 그런 시각들, 세상을 보는 눈들, 이런 것들이 글에 잘 드러나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선생님이 이제 그 하나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글 내용 갖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규칙을 어기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해놓고 하는데 어쨌든 그 확정된 건 없다. 확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만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도 일반화되진 않는다. 이런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만 존재하는 건 아닐 거다. 또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마음을 닫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선생님이 이제 뭐 드는 생각이 돼서 뭐이 반대되는 상황이었다도 선생님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늘 그러니까 낙관해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늘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 늘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 편이어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이 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현이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첫 번째 글들이 세 명이 다 각각 다른 글. 한 사람은 시간대별, 한 사람은 뭐 고민, 또 한 사람 아니다. 두 사람이 고민을 쓴 거구나. 두 사람이 고민, 한 사람이 시간대를 썼습니다. 우리 재현이 두 번째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늘 거의 1년 만에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엄마 태연이와 들렀다. 엄마는 머리가 너무 길어 자신이 더 답답하다고 일주일 내내 불평이었다. 동생은 긴 생머리가 너무나도 아까운 눈빛이었지만 작년처럼 징징거리지 않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더 성숙해진 듯하다. 셀레브리티 살롱인가 로얄 살롱인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보통 미용실이었다. 원장님이 나부터 머리를 감으라고 미용실 안쪽으로 안내해 주셨다. 쿠션이 팽팽하게 깔린 의자에 앉았더니 자연스럽게 머리가 그릇 같은 세숫대야에 담궈졌다. 원장님 보조인 듯한 분이 샤워기를 들고 머리카락 위에 물을 뿌리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 멀리서 웃기는 표정을 지었다. 완전 최악의 타임이었다. 애써 웃음을 참으려고 눈을 감았는데 역시 나의 착한 뇌는 동생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귀찮게 또 수많은 생각으로 나를 건드렸다. 그냥 이번 한 번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즐기자. 내에게 짜증난 말투로 말했다.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갑자기 든 의문. 내가 스스로 즐기자고 하면 진짜 더욱 즐기게 되는 것일까? 뜬금없긴 하지만 나름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생각은 우리 뇌 안에 드는 큰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 무겁지도 않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 동시에 왜 이렇게 조절하기 어려울까? 가끔은 내가 일부러 내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 특히 친구관계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화날 만한 상황도 아닌데 뭔가 자신감을 얻으려는 그런 것을 화라는 감정을 악용하는 것 같다. 또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닐까? 초등학교 때는 여행을 가거나 친구와 놀 때 그냥 재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오히려 필요 없는 감정 조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굳이 흐르는 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강제로 유인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인지하거나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현해도 아무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긴 한다. 예전에는 상황 파악, 감정 이런 흐름이었을 때 요즘은 상황 파악과 감정 그 사이에 내가 과연 이렇게 느끼는 게 나에게 이익일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면 이상하지 않고 평범한 것일까? 등의 어떤 면에서는 설문조사와도 비슷한 것을 던지는 것이다. 과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통제력이 주어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즐기자고 생각하는 순간 느끼는 즐거움은 나의 진정한 즐거움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즐거움일까? 알고 보면 둘이 섞인 감정도 있지 않을까?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렇지 않을까? 그냥 미용실에 가서 샤워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웃기고 어이없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되게 그냥 저라면은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현이가 생각한 글로 만나보니까 되게 진짜 그렇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글이었어요. 재야. 혹시 일단은 감정 묘사가 한것 같고 이 의견에 약간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재현이 여기 부분만 보면은 선생님이 말했던 글의 형식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오늘 머리 깎은 일을 이야기를 쓰는가 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갑자기 든 의문 하면서 이제 도대체 생각이란 뭐냐, 감정이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재현이가 나름의 어떤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쭉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봤을 때 진지한 고민들을 쓴 거지, 재현아. 이 글은 네,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재현이 같은 경우가 글을 잘 쓰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역시 나의 착한 내는 동생 문제 해결하자 귀찮게 또 수많은 생각 나를 건드렸다. 한 번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즐기자.
뇌에게 짜증난 말투로 말했다.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뇌와 한참 신랑을 버리는 순간이라는 부분에서 자기 머릿속에 드는 순간순간의 감정, 느낌, 생각을 잘 붙잡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재현이 글의 좋은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일단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 캐치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별 생각 없었는데요. 이러면 글을 제대로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 거지. 예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글을 잘 쓰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뭐 예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뭐 문학가,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감정적이지. 상당히 예민하지.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 그리고 공감력이 얼마나 큰지 막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 근데 이제 무덤덤한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 아니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맞은 게 아닌데 왜 자기가 더 아파해?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받는 사람도 있어. 남의 고통인데 그게 자기의 고통으로 온전히 전달돼 갖고 자기가 막 병을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거를 붙잡아서 글을 쓴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뭐 예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물론 뭐 꼭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제약을부터 봐야 되나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재현이가 그런 요소들을 잘 갖고 있는 점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현이 어떤 나름의 어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재현이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글로 써보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이제 차근차근 정리되고 우리 기록의 좋은 점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글들을 바탕으로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 처음부터 쓰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재현이가 더 깊이 있는 더 좋은 생각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 잘 받고 그 다음에 재하가 40분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재하글부터 먼저 2개 한꺼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하를 보내고 나머지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어느 게 재하글이야? 마지막이었나? 자, 재학을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보겠습니다. 재학 두 번째 글.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진로 탐색을 명분으로 대전 한비탑 근처에 있는 통일관에서 진행하는 통일 페스타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학교에 나와 유성구청에 도착했을 때 15분이나 남았다니 버스가 15분이나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뭐요? 제가 여기다가 그 글을 쓴 게 있는데 뭔가 복사를 하면서 사라졌는데요. 유성구청 우리는 121번 버스를 타고 만석이 된 버스에 앉아 한비탑으로 향했다. 사실은 나만 앉아 갔다. 우리는 28명이 모두 타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만 5분이 걸렸다. 결국 통일관에 도착해 통일에 관련된 퀴즈를 풀었다. 나와 내 친구는 모두 맞춰 선물 아닌 선물을 받고 통일관에서 통일 관련 체험을 시작했다. 우리는 무드등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학교를 출발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버스가 21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학원에 빠질 수 있어서 좋아했다. 결국 4시에 학교에 도착해 학원에 가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오늘의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자면 1시 학교에서 출발, 1시 10분 버스 정류장 도착, 1시 25분 버스 탑승, 1시 30분 버스 출발, 1시 50분 통일관 도착, 2시 통일 문제 풀기 시작, 2시 24분 통일 문제를 풀어 선물을 받은, 2시 30분 무드등 만들기 시작, 2시 35분 무드등 만들기 끝, 2시 45분 팔찌 만들기 시작, 2시 50분 시간이 없어 팔찌 만들기 실패, 3시 정각 버스 정류장에 도착, 3시 21분 버스 도착, 3시 35분 버스에서 내리, 4시 학교 도착, 4시 20분 집 도착. 자, 재현이. 이 형식을 썼는데도 감정을 되게 표현이 잘한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이 형식에서 감정이 드러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식 속에서도 감정을 크게 드러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 재현이하고 하경이는 이 글에서 감정이 잘 드러나서 좋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디 감정이 도대체 드러났다는 건지 어디에 감정이 드러났어? 재현아, 하경아, 어디에 감정이 드러난 거야 도대체?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약간 그래도 상황이 더 이해가 잘 되게 만들어. 요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에서 나는 학원에 빠졌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좋아했다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뭐라고? 힘들었 밑에 힘들었지만 즐거워.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이런 부분들이 감정을 잘 나타내는 거야. 야, 우리 하경이하고 재현이는 재하를 무슨 초등 1학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어? 초등 1학년 이렇게 썼으면 감정을 잘 드러나서 잘 썼어라고 칭찬해 주겠네 진짜로. 선생님이. 근데 재하는 안타깝게도 초등 1학년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지금. 재하는 중등 1학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좋아했다, 힘들지만 즐거웠다. 이게 초등 저학년들이 쓸 때 참 뿌듯했다, 참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지금 재하글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물론 일기글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일기글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글로 본다면 제가 지금 이 글에는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니까 15분이나 남았다. 그다음에 여기 뭐 5분이나 걸렸다. 또 21분이나 걸린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버스 타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버스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 낭비 같고 짜증스러웠다. 이런 감정을 담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쓰거나 아니면 통일관실이라는 통일 페스타에 요거에 의미를 부여가지고 요 이야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점들. 만약에 학교에 도착해 학원을 가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해서 학원에 빠질 수 있다 해서 이 학원 빠지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으면 요거가 오히려 이야기가 많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더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써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전 도착, 탑승, 출발, 통일관 도착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걸 쓰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들이야. 그래서 물론 그나마 요거 정도야, 요거 정도야 이제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기 때문에 쓰는 그런 의미가 있다지만 이 앞뒤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왜 기록해야 되지?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미가 뭐가 있지? 라는 점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PD 얘기를 PD가 뭘 선택하고 뭘 버릴 건가라는 부분들. 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죽일 건가라는 숨을 죽일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의 절묘한 선택, 적절한 조합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고 능력이라는 거지. 자, 지하가 나가는데 쌤 혼자 열심히 떠들었네. 자, 그 다음에 하경이었나? 네. 하경이 두 번째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팝스 즉 체력 수행 평가를 했다.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라 팝스를 정말 싫어한다. 팝스는 유연성, 셔틀런 즉 왕복오래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팝스 평가에서 아이들의 악력을 측정하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45분 안에 30명의 측정을 끝내야 해서 마치 공장같이 진행을 했다. 한 명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한 명은 기록하고 나머지는 각각 하나씩의 검사에 도우미로 활약했다. 악력을 측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쉬워 보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악력은 힘을 며칠 후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그 시간 전에 힘을 풀어 다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중 하나씩 측정하다 보니 점점 빨라지고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발레를 오래 해서 유연성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은 정말 자신 없었다. 나는 몸무게, 키를 재고 유연성을 재었다. 예상대로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런데 제자리 멀리뛰기가 조금 많이 적게 나왔다. 나로서는 작년보다는 나아져서
만족스러웠지만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거다. 스텔라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없었다. 그리 재미가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만큼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점점 운동을 못하다 보니 자신이 없어 체육 시간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운동은 나의 약점이 되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게 싫어 운동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나마 배드민턴은 연습해서 조금 자신 있었지만 운동할 때는 소극적인 성격이 되었다. 오늘 팝스를 해보니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약점이라도 앞으로는 피하지 않고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재현이. 일단 되게 솔직해서 좋았고 또 뭔가 끝에 목표 같은 것도 적은 걸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 그래서 지금 하경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형적인 일기글인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쌤이 보여주듯이 써라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가 이게 보여주듯이 쓰고 있는 것들,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 보여주듯이 쓴 것들, 그런 점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하경이가 보면 이게 바른 생활 사나이다, 바른 생활하는 어린이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일기글이지. 반성과 결심이라는 부분에서 반성과 결심하는 것도 일기글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작용으로서 아까 쌤이 치유적인 일기글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일기글의 기능들 중에서 어쨌든 반성하고 결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경아? 너가 발레에서 잘하고 유연하고 대신 뭐 민첩하거나 뭐 악력 부족한 대로 살면 안 돼? 그게 넌데? 라고 그냥 나를 그냥 그대로 뭐 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족한 나. 그래서 이거를 뭐 해서? 개선해서 발전해가는 나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그래,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맞고,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든 거야. 자꾸 나는 부족하고 뭔가를 잘해야 돼. 그다음에 뭐 맨날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또 뭐가 되냐면 입으로만 노력한다는 얘기. 늘 결심만 한 거야. 결심만. 실제 바뀌는 건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결심의 회의를 느끼게 돼.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난데. 라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 절대 아니고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경이가 난 이렇게 반성하는 나, 그리고 결심하는 나, 이게 난 나라고 생각해. 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힘들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그 학용회 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 강박 이런 거로 작용한다면, 그러면 아까 생각을 아예 바꿔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들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냥 학용이 너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하경이 또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뭐 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다음 재현이 글 보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우리 학교에는 미스 콜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있다. 이름만 꺼내도 다들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 너무 무섭거나 잘 혼내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다름이 아닌 너무 착해서이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미스 콜의 교실에 들어간 순간 너는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사랑해. 꿈을 향해 달려가. 등의 스티커들이 눈에 멀게 할 것이다. 수업 중에 잘못 이야기를 꺼내면 40분이나 자기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려주신다. 7학년 초에 큰 상자를 교실에 들고 오시면서 여기 들어있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잘 다뤄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길게 말하셨다. 그러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해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다만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절대 스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건 바로 거울이었다. 그때부터 7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을 얕보기 시작했다.
물론 선생님께서 하신 말들도 틀린 거는 없지만 이런 선생님을 중학생들은 만만하게 보기 그만이다. 그런데 이런 미스콜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틀 전에 수학 팝 퀴즈를 내셨는데 학기가 끝날 쯤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여기는 한국과 교육 과정이 살짝 달라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울 좌표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시험이었다. 문제는 평소에 아무도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말로는 엄청나게 쉬운 세 문제짜리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다. 아이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심지어 소리를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한국의 강점 선행의 힘을 끄집어내서 간신히 풀었는데 30분이 지나도 나와 몇몇 아이들 빼고 다들 끙끙 앓고 있었다. 오늘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미스 콜이 대놓고 거의 다 빵점을 맞았다고 말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내셨다. 나도 눈을 가늘게 뜨고 시험지를 확인해 봤는데 맙소사 세 문제 중에서 2개밖에 못 맞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퀴즈가 총 60점이라는 것이다. 60점. 보통 한 문제당 1점인데 이번은 한 문제당 20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난 60점. 미스 콜은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두꺼운 학습지 2장을 더 나눠주셨다. 소문은 학교 내에서 멀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번 평균이 너무 심각해서 미스 콜이 아예 무효로 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 하경이. 이게 아무래도 학교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제 담임 선생님도 되게 뭔가 착해가지고 맨날 애들 뭔가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연습을 할 때도 막 명훈 쌤이니까 째도 돼, 빼도 돼. 아 그냥 천천히 걸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 글을 읽으면서 기억이 났고 그리고 되게 자신의 일을 재밌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나타내서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읽으면서. 재현이가 지금 하경이 평가한 대로 재밌게 생생하게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재현이 글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재현이가 이 글을 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 교육과정과 달라서 어쩌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재현이가 이게 일기글로 쓴 게 아니라 독자를 의식하면서 썼다는 것들이 이제 일단 드러나고, 첫 번째로 뭐 이게 숙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이 글에서 이제 아주 잘 썼지, 좋은 글 잘 썼는데 한 가지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이 캐릭터가 너무 흔들려. 그래서 악명이 높았는데 너무 착한 선생님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거를 하는 선생님이 하는 좋은 선생님인데 애들이 너무 만만히 보가지고 그래서 문제다. 여기까지. 아주 나쁜 사람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 선생님이 정말 착하고 좋은 선생님인데 너무 순진하셔서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안타깝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글의 흐름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수학 팝퀴즈라는 부분들로 이야기가 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 그 앞에서 그 선생님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였던 이런 선생님과 그 뒤에 어떤 그런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부분들이, 물론 이제 고리는 있는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다 보니 아이들이 감사하고 더 호응하지 않고 그 선생님을 만만히 봐갖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충실히 안 들은 거지. 그 선생님은 가르쳤는데. 네. 그 바람에 이제 그 시험을 아이들이 엉망으로 치르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 뭐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그냥 물론 일기가 있었던 일을 쓰는 거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줬더라면 뭐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글 하나의 완결성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지점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오히려 악명 높다. 오히려 착하게 해주면 방심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뭐 시험도 못 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스타일, 오히려 선생님의 좋은 선생님,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자질적으로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런 식의 사람은 엇나간 사람, 일방적인 사람 아닌 건가, 그런 문제를 재현이가 제기하고 싶었던 건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라는 부분. 물론 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글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그 뭐야 캐릭터 설정이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욕심부리는 거 하나만 붙잡아서 하나만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그걸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이 쌤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좀 가? 와? 네, 이해가 아, 가요. 자, 하경이 세 번째 글 보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좀 네. 음, 오늘 학교에서 뮤지컬을 보러 갔다. 8시 15분 학교에 등교. 8시 20분 버스 좌석표 배분. 8시 25분 조회. 8시 30분 독서 시간이지만 안전교육. 8시 40분 과학 수업 시작. 9시 15분 쉬는 시간. 숙제하기. 9시 20분 수학 수업 시작. 엄청 시끄럽다. 9시 50 8시 50분 어떻게 되지? 검정색이라서 네 8시 55분 수업 끝 뮤지컬 관련 안내 9시 영어 수업 시작 11시 15분 영어 수업 끝 다음 주 수행평가 안내 11시 20분 한문 수업 시작 심습 한자 배움 11시 55분 수업 완전 끝 점심줄 기다리기 시작 12시 10분 드디어 점심 받고 친구랑인데 친구랑 먹기 시작 12시 20분 식사 완료 12시 25분 자기자리 청소빈 안전 숙제 안내 12시 30분 집합 및 버스 탑승 12시 35분 버스에서 라이언킹 시청 12시 50분 평성 청소년 문화관 도착 12시 55분 공연장 앞 집합 1시 단체 안전 수칙 공연 관람 수칙 안내 1시 5분 자리에 앉음 공연 시작 점 노래 틀어줘 1시 10분 뮤지컬 프리즌 시작 2시 40분 뮤지컬 끝나 피곤함 2시 45분 버스로 집합 2시 55분 출발 3시 10분 학교에 도착 3시 15분 집으로 가는 버스가 늦어서 계속 기다림 3시 30분 버스가 옴 3시 35분 버스 출발 3시 45분 집에 도착하는데 네, 지연이. 형식에 맞았고 이해가 되게 잘 왔고 또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 타임머신 타고 다녀. 8시 40분에 과학 수업 시작해서 8시 15분에 쉬는 시간이었고 8시 20분에 수학 시험 시작해서 잘못 또 써가지고 끝나고 잘못 적었어.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역시 그 했던 이야기들 뭐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루 일과표를 적는데 거기서 넣어야 될 부분과 빼야 될 부분들이 무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살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기록을 하는 건가? 이렇게 타임별로 적는다 했을 때 이걸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적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줄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적는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단어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눈에 띄는 거지. 다른 거 다 달리 이제 피곤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이제 그 있는 스케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느낌, 생각 이런 것도 담아서 함께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는 10시 20분부터 시작하는데 하경이는 그냥 되는 대로 들어오면 돼, 하경아. 그 다음에 다음번 책이 뭐였더라? 잠깐만. 우리 만난 적 있나요였나? 책이? 아마 그럴 거야.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야생동물 구조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책 가지고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맞아.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책. 이거 재현아 몇 시야 지금 거기? 10시 56분. 아침. 저녁. 네, 저는. 그래서 네가 피곤하구나. 막 계속 힘들구나. 그래. 알겠어. 쌤 착각했어. 제가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내가 아침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생각해보니까. 그래. 다음 주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또 보겠습니다. 안녕. 그래. 잘 지내고.